있어도 어쩌면 그런 면에서의 그 대화를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의외로 활동가들이 적어서 예,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어쨌든 일단은 난민이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하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잠깐만요. 시간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4시 반까지. 4시 반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MN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MN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안 넘어가네요? 지금 제주도에요, MN 난민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분들이 487명이 남아 있습니다. MN이라는 나라가 오래전부터 영국의 지배를 받고 북쪽은 오스만 투르크 지배를 받다가 1990년도에 통일됐었죠. 통일됐다가 다시 분당이 되고 또 이렇게 뭐 내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MN을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국가 간에 이동을 하려면 뭐가 되나요? 비자예요, 비자. 사적이잖아요, 사적. 비자가 있으면 되는데 예멘처럼 난민이 발생하거나 내전이 있거나 저개발국가일수록 선진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올 경우에 흔히 말하는 부부 체류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뭐 미국 가려면은 뭐 했냐면은 통장 다 계좌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경제적 능력에 있어서 부부채를 안 나가는 것에 대한 걸 증명한 거죠. 그런 것처럼 MN 사람들 아무도 안 받아준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받아준 나라 중에 하나가 말레이시아가 받아요, 말레이시아. 같은 이슬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형제국가 비슷하게 받아주는데, 그래서 MN에서 삶을 살기 굉장히 힘들었던 분들이 MN을 탈출해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말레이시아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한 2만 명 정도가 지금 MN 사람들이 와 있거든요. 근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난민의 종류 중에 두 가지 종류. 뭐냐면요, 회갑 난민이 있고, 교재가 있군요. 예, 좋습니다. 하는데, 회갑 난민이 있고, 유입 난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1951년도에 UN 난민기구를 창설하고, 난민 협약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만들었던 그게 난민 협약이고요. 지금 현재 142개 국가가 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나라 탈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난민 신청했는데 그 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됐다면은 그 난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보호 책임을 누가 지냐면은 그 국가가 지게 된다. 협약 가입국가예요. 그리고 그 난민을 협약 난민이라고 하고요. 한국은 1992년에 난민협약에 가입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난민에 대한 보호 책임은 한국 정부가 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요, 말레이시아처럼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가서 난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분들을 보호하느냐? 누가 하겠습니까? 유엔 난민이죠, UNHCR. 거기에서 그 난민들을 접수받고 인정해주고 보호를 해줍니다. 그 사람을 유인 난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 이건 이론적인 문제인데, 협약 난민이 있고 유인 난민이 있다. 협약 난민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경우에 그 난민에 대한 보호 책임을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지는 거고, 그 사람들을 협약 난민이라고 하는 거고,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들어가서 난민 신청했을 경우에 그때는 유엔 난민기구가 대신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데 이 사람들을 유인 난민이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난민협약에 가입된 국가가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동티모르, 캄보디아입니다. 6개 국가만 가입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 난민 제도가 돌아가고 있는 국가는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중국 이쪽은 사실 안 되고 있고요. 나머지 국가는 안 되고 있고. 근데 어쨌든 MN 분들이 자기 나라 탈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말레이시아 갔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난민시에서 누가 이 사람들을 받아줍니까? 유엔 난민기구가 하죠. 자, 이거 공부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주권 국가에서 그 주권의 사람 누가 합니까? 국가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내에서 유엔 난민기구 활동을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에 들어온 난민을 유엔 난민기구가 접수받아서 심사해서 인정을 해주는데 정작 그 나라에서 활동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권리 행사에 대한 그 부여를 누가 해줘요? 말레이시아가 하는 거죠. 근데 말레이시아는 정작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겁니다. 아무런. 그러니까 예멘 사람들 그때는 뭐냐면 난 분명히 난민 이걸 받았어요. 심사에서 받았고 이 증도 있는데 말레이시아 국가가 난민에 대한 아무런 보증 안 짓는 거예요. 노동도 할 수 없게 하고 아무런 복지도 주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상당수 많은 경찰들이나 인터뷰에 들어오면은 경찰들이 습격에서 이상 약탈하고 돈 뺏어가고 그런 부분들을 무지무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완전한 하층민으로 살아갔던 거죠. 예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처음에 난민이 돼서 예멘을 탈출할 때는 또 말레이시아 들어갈 때는 예멘이 아닌 새로운 더 나은 땅을 바라보고 갔는데 말레이시아 나라도 자기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예멘 못지않는 어려운 나라, 어려운 환경에 처한 거죠. 그러던 중에 또 다른 도피자 찾기 위해서 많이 고심하던 차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작년 12월 12일 날이요. 에어아시아가 쿠알라룸푸르하고 제주도하고 직항 노선이 되는 겁니다. 저가 항공으로 23만 원이면 편도 항공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시아에 있던 난민들은 어딘가를 탈출해야 되는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탈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자가 필요하죠. 근데 어느 나라도 말레이시아 예멘 사람한테 안 내주는 거죠. 근데 우연찮게 쿠알라룸푸르하고 제주도하고 직항 노선이 계속됐는데 제주도가 관광진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비자 국가가 되는 거예요. 무비자가 오춘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 두 명. 되는 거예요. 바다 자기가 이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거예요. 난민 신청을 하니까 받아들여지고 난민 그 자격증 가지고 제주도를 벗어나서 서울로 오고 육지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려지니까 말레이시아에 있던 분들이 한 명, 두 명씩 오기 시작하고 4월 말부터는 대규모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비행기 막 80명씩 오고 하니까 한국 정부가 놀랬어요. 당황을 해버린다. 왜 놀랬느냐? 이 새로운 루트가 개척이 되면은 뭘 상상해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2만 명이 다 한국으로 온다라는 이 두려움이 쌓여서 이 루트를 어떻게 막아야겠다는 그 생각 속에서 첫 번째 했던 조치가 뭐냐면 4월 30일 날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난민 신청하면은 난민은 받아주지만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이동에 제한을 한 겁니다. 출도 제한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6월 1일부터는 제주도에 들어오는 무사증 대상 국가 중에서 예멘을 제외시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이상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은 거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육지로 가지 못하게 또 막아는 거죠. 예. 정부의 생각은 뭐예요? 대량 난민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거죠.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아마 이제 안산도 그렇고 이런 의정부 그런 데 가면 굉장히 많죠. 외국인 일을 집중적이 500명이 아니라 5,000명이 이태원에 한순간 가더라도요 순식간에 다 흡수됩니다. 그 정도의 수용 분역이 있어요. 안산도 그렇고. 근데 제주도라는 지역은 뭐가 특징이냐면은 외국인 밀집지가 없어요. 외국인 커뮤니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500명 되면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숫자인데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제주 시내에 서울로 말하면 강남에 약간 빗겨난 이런 지역에 이분들이 우연찮게 다 이렇게 머물게 된 거예요. 한 400명 이상 정도가 한 곳에 모여있고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게 된 거고 이걸 바라보는 제주도 도민들은 전혀 없던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막 불안해한 거고 그러면서 출발선을 해가지고 왜 갑자기 중국 사람이 보이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뭐 사태가 파악되니까 뭐 이슬람은 아시겠지만 제일 뭐였어요? IS 테러리스트 왔다.
아니면 이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여자 인간을 안 보고 막 성폭행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5월 30일 날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도에서 반난민 오프라인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반난민 집회가.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지금 제주도에서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청와대 청원에서 70만이 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상황은 이분들이 한국에서 지금 적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적인 면에서는 이게 있거든요. 한국에 난민 신청하게 되면은 난민 신청하고 6개월 동안은 정부가 생계비를 주어서 생활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6개월 이후에는 취업 허가를 줘서 취업을 하게 한다. 이게 지금 이게 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제가 활동할 때만 해도 뭐냐면은 난민 신청하면은 난민의 심사 끝날 때까지 한 9년 뭐 그랬어요. 5년, 9년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외국인들이 볼 때는 난민 신청해 놓으면 일단은 그 심사 끝날 때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하는 난민 부부체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잘못된 생각인데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체류할 수 있었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전에는 아무런 생존 수단을 보장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암암리에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단속돼서 구금되고 막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2013년도에 법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이 정부가 다퉜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생존 수단은 그래도 갖춰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난민은 이슬 먹고 사느냐, 술 마시고 사느냐,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전까지의 이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었냐면은 한국의 난민 정책은 난민에게 난민 신상이 굉장히 긴데 생존 수단을 주지 않아서 스스로 지쳐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한국의 난민 정책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난민 신청하면 6개월 동안 정부가 생계비를 준다. 그 다음에 6개월 이후는 취업 허가를 줘서 일을 할 수 없게 한다. 이게 이제 대책이 세워진 거죠. 근데 문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난민 신청자 숫자가 9,942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한 6개월 동안 생계비 예산이 얼마냐면 8억 1,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가족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한 명이 왔을 때는 기준이 한 43만 원을 줍니다. 43만 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몇 명 정도 받겠습니까? 이 생계비 숫자를. 많이 받으면 2, 300명 내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신청자 숫자의 2%, 4% 정도만 생계비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97% 이상은 생존수단이 여전히 없는 거죠. 처음 6개월 동안. 제주도 처음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올 때 한 1,000불, 1,500불 가지고 왔거든요. 재산 정리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 호텔에 들어가고 해서 했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모든 게 다 떨어진 상태가 됐고, 그래서 노숙자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위험한 상황도 많이 발생했어요. 한쪽에서는 난민을 혐오하는 세력들이 있고, 거기다가 노숙자가 발생하면은 제주도 사회에서 혐오하는 세력과 노숙자가 이제는 밖에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 부딪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우번적인 충돌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국이 유럽에서 부른 것처럼 반난민 테러, 극우 테러 이런 것이 발생하는 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노력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정부 끊임없이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어떻게 그래도 정리가 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6개월 만에 나오는 그 취업 허가를 한 달 만에 애매 사람들에게서는 특별히 허가해주는 특례 조치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한 6월 중순 이때부터 취업을 했는데 487명 중에서 388명이 취업을 했었고요. 지금 시간이 이제 한 달 반쯤 지났죠? 한 달 반쯤 지났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취업해 있는 사람은 194명 남아있습니다. 제주도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 서비스 산업이죠. 그래서 되게 어디로 취업했냐면 어선원들 아니면 낭식장 이런 데 취업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지금 그만두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점 뭐냐면 지금 이제 저희가 활동하면서 제일 지금
그 혼란스러운 속에 있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 뭐가 있냐면요. 이게 참 이게 문화 다양성과 인권 측면에서 이게 있는데, 전에는 제주도민들이 뭐 했냐면요. 난민을 바라보는 혐오 생각이 뉴스에서 바라봤던 추상적이고 근거 없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난민들은 다 테러리스트다. 성폭행범이다. 이게 다 추상적인 소문에 들었던 건데, 지금은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제주도 곳곳에 흩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난민들을 접하시는 분들이 많고 경험에 의한 이 혐오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한국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별짓 다 하잖아요. 애새끼들 먹고 살기 위해서 싫어도 꾹 참고 일하는데 어떻게 난민이 왔는데 일할 기회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일을 그만둬? 이 새끼들 다 가짜야. 성실성, 진정성이 없어. 진정한 난민이면은 무엇 해서라도 먹고 살려고 노력하고 성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회를 줘도 그만둬? 이 상태에서 난민에 대한 생각들은 뭐냐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게으르다, 성실하지 못하다, 절박함이 없다, 이런 식의 지금 말들을 계속하면서 이제는 추상적인 어떤 그게 아니라 경험에 의한 반난민 혐오의 어떤 이 감정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생각이 뭐냐면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왜냐면 예멘이라는 나라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요 9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 일하고 일을 정리한답니다. 정리하고 12시 반에 퇴근하고 끝내요. 공직사회가. 그리고 일반인들이 9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하고 더우니까 12시부터 4시까지는 다 문 닫습니다. 그리고 4시부터 돈을 좀 더 벌 사람들은 선선한 시간에 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 굉장히 더웠잖아요. 더우니까 예멘 사람들이 무니까 더워도 일을 더 잘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문화가 뭐예요? 더우면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알겠지만 더운 나라 살면수록 우리가 보기에는 게으릅니다. 그리고 내전이 발생하기 전에도 예멘의 실업률이 얼마냐면 30%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예멘의 평균 나이가 CIA에서 발표한 예멘 보고서를 보면은 7월달에 나오는데요. 예멘의 평균 나이가 19.5세입니다. 그 다음에 연령 25살 이하가 전체 국민의 6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뭐냐면 실업률이 높아서 일할 기회도 없었고 연령대를 보더라도 일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그분들에게 조성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일해본 경험이 어느 정도 많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한국에 오니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 문화적 충돌인 거죠. 나는 이게 게으름보다는 문화적 충돌을 보고 있거든요. 한국의 노동 강도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한국의 기준수를 바라는 거죠. IS 특공대원이 한국에 자임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IS 특공대원이 신분을 외국인 노동자로 유장하고 공장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3개월을 못 버티고 돌아갔대요. 노동 강도를 견디지 못합니다. 모여서 테러에 대한 모의를 해야 되는데 야근을 시켜버리니까 오지 못하는 거예요. 주말에 모이려면 주말 특근시키고. 그러니까 IS 특공대원도 한국의 노동 강도와 노동 질환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한국이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런 소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게 익숙한 거고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예멘 사람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인간들이죠. 난민인데 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갈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487명 중에서 193명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그러면 280명 되나 이분들이 지금 일이 없어요. 그냥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할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유. 그러면
이렇게 그분들을 돕고자 해서 지금 연대체가 구성되고 하는데 이분들도 하는 말이 뭐냐면 한번 이렇게 방문해보면 낮 11시까지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면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까지 왜 도와줘야 돼? 이런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당위적으로가 난민을 도와줘야 되고 뭐 이꼴들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벌어진 실상은 어떤 문화의 다양성의 측면들 그다음에 어떤 우리 기준으로 바라보는 어떤 폭력성들 이런 다양한 것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어렵고 딜레마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범도민위원회에서 제주도에 있는 39개 단체 연대에서 범도민위원회 했는데 저희들의 지금 MN에서의 대책은 이렇습니다. 거기 나와 있지만 만난 사람마다 제발 MN 사람들 도와주지 말라. 이유가 왜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난민들은 뭐냐면 난민 캠프에 있는 난민을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안재기나 졸리가 가고 뭐 정성이 가고 그래서 막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 많이 봤잖아요. 되게 집단 난민이 발생하면은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사막 광야 지역에 텐트 치고 하는 이런 게 많이 발생했는데 제주도의 특징은 뭐냐면 개방된 장소에 난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난민에게 접근할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환대의 정신이나 환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려고 해요. 개인과 교회들. 그러니까 혐오하는 세력도 있지만 난민을 돕고 환대하려는 개인과 단체나 종교들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환대인지는 더 정리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도우려고 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환대의 개념, 한국에서 환대의 개념은 그냥 시혜와 동정을 좀 더 품격 있게 표현한 말 정도로 되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돕긴 돕는데 어떻게라는 그러니까 전략적인 측면으로 환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의 법적 지위나 권리와 형태에 따라서 환대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난민은 무조건 도와주는 걸로 되는 거죠. 이 기독교 있을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 성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돕죠. 그것 때문에 복받아서 애기도 낳고잖아요. 예. 근데 그게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걸 말을 해요. 그걸 가지고 환대를 하려고 하고. 정말 착각입니다. 왜냐면 성경에서 말한 그 환대는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와서 잠깐 머물고 한 끼를 대접하고 나그네는 떠나는 거예요. 한 끼 식사를 대접할 때는 주요 이슈가 뭐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양고기를 잡을까? 소기를 잡을까? 굽냐? 뭐 찌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내면 분들은 이제는 본국에 못 들어가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한 끼를 대접할 때의 환대의 전략과 한 달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할 때의 환대 전략과 평생을 한국 살아갈 사람에 대한 환대 전략은 달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거 제주도의 모습은 이 측면에서의 전략적인 환대에 접근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돕는 게 선이고 그게 마치 어떤 환대의 전형인 것처럼 해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말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하고 같은 거 많은데 제발 남이 돕지 마십시오. 평생 내면 사람들 먹여 살릴 거 아니면 절대 도와주지 마십시오가 저희들이 하는 주문입니다. 왜 이 말이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난민 캠프에 있을 때는 생존수단이었기 때문에 외국의 구호기관이 전적으로 물을 갖다 주고 식량을 갖다 주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보는 것은 독자적인 생존수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지금 MN 사람들은 법적으로 부여받은 취업허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이걸 누려야 되고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안 쓰는 거예요. 그런 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되고 안 해요. 물론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육지에 있는 내륙에 있는 외국인들의 꿈이 뭐냐면요. 합법적인 채용을 가지고 합법적인 일하는 권리 가지고 권한과 일하는 게 꿈이거든요. 근데 MN 난민분들은 오자마자 그 권한이 부여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해가지고 아까 말한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되겠지만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더 가중시키는 게 뭐냐면 일을 안 해도 먹여주는 데가 있어요. 재워주는 데가 있어요. 인간의 심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씩 끝내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분들을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일이 힘든 거 분명히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어선원 타고 이런 거 굉장히 힘들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쉽게 그만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일을 안 하고 나가도 먹여주는 데가 있고 재워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일을 그만두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제발 도와주지만 지금은 이분들에게 일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의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환대의 내용이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인권의 측면에서 환대를 바라보는 거고 인권에 기반을 두고 이분들의 정착을 생각하는 거죠. 조력을 생각하는 거.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자리분리에서 가장 기본되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자기가 노동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자기 삶을 꾸려가는 것. 그래서 생존을, 내 생활을, 내 생계를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해결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그 권리를 부여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인권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은 그 법적인 게 부여가 된 거죠. 근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 충돌에 대한 가장 큰 유직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환대, 무조건적인 지원으로 가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조성되고 있다는 게 저희들 생각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만난 사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제발 도와주지 마라. 교회도 도움을 줘요. 정 도와주고 싶으면 이분을 데려다가 교회 마당 풀이라도 뜯게 하라고. 그리고 거기다 대가를 줘서 뭔가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어떤 시혜를 베풀다 보면은 이분이 갖고 있는 자리버지가 사라지게 되고 의존성이 없어진다. 의존성이 커진다. 이분들이 이제 만약 10월달 넘어가면 서울 올 건데 서울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 적응 못하고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살기 힘든 한국인들이 뼈를 깎는 노력해도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난민들은 뼈가 나노가 되도록 이렇게 해도 견디기 힘든 환경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제가 동의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야 되거든요. 여기 이걸 못 견디면 우리가 인권이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사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자꾸 이분들을 의존하게 만들고 먹여주고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결국 서울 와서 하면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도와줄 데 없어요. 지금 제주도에 있는 상황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분들이 스스로 일하는 것에 대한 적응이 해야 된다. 일하는 것에 대해서 연습해야 되고 일하는 것을 몸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일하는 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보험독립위원회가 하는 것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일제창출입니다. 일제창출. 지금 계획은 제가 2억을 모금하려고 해요. 2억. 부담 좀 가지시고 들어주시고 합니다. 2억을 모금하려고 하는데 이 이건 뭐냐면 제가 매칭 펀드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분들이 일했을 때 매칭 펀드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냐면 기본소득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분들 이렇게 39개 제주도 단체 해서 농민들도 들어와 있고 사회적 기업 다 들어와 있고 협동조합 들어와 있고 누구죠? 그 자활 누구죠? 제주도 그거 다 만나더라고요. 예, 연결적 통화도 하고 하는데 뭐냐면 이런 그 제주도에 있는 이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분들 일하게 하고 일할 경우에 매칭펀드를 제공해 주는 거. 근데 이것도 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왜냐면 일자리 보내봤더니 4-5시간 일하고 힘들다고 돌아와버려요. 정말 솔직한 말로 많이 힘들어요. 그런 분들. 우리도 이렇게 이공도 하지만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러니까 그분들도 문화적 환경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조금 좀 더 보태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게 여기서 오는 이 갈등과 이 간격이 좀 커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풀타임 잡은 이분들이 감당을 못해낸다. 인정하자. 받아들였고요. 파트타임, 저강도의 파트타임인들을 만들어내자. 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농민회나 각종 뭐 생산협동조 이런 데 해가지고 일자, 예를 들어서 뭐 감귤 농장에 풀 뽑는 것들을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 해요.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30%의 매치 펀드로서 지원해 주는 거죠. 왜냐면 일당으로 해봤자 뭐 한 달에 많아봤자 10번도 못 하거든요. 20번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봤자 뭐 4시간 해봤자 얼마예요? 8에서 32, 매치 펀드 수만 4만원, 10번 해봤자 40만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해서 최소한의 생계는 스스로 꾸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저희가 하는 거죠. 저희는 지금 그겁니다. 뭐냐면 저강도의 파트타임 잡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내자. 농민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시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들은 매칭 펀드를 제공해서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 이게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뭐 제가 2억을 모금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과 함께 따로 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제주도에 어떤 공공사업들을 좀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그 제주도에 경로당 청소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놀지는 못하게 하고 시키는 거죠. 경로당 청소하게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아까 우리가 조성하려는 매칭 펀드에 지원해주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원칙은 절대 이분들 가만 놔두지 말자. 어떻게든 움직이고 어떻게든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자는 모습을 한국 사람들 보고 못 견뎌하는 거죠.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분들을 활동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게 지금 일자리 창출 공공물로 이 부분들은 매칭분들 지원한다. 이 기조 속에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예요? 매칭펀드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 2억. 다른 분들은 무슨 얼마라고요? 2억입니다. 2억. 예. 많은 분들 부담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제주도의 전망은 지난번 그 청와대에서 발표하면서 9월 말까지 심사 종료하라고 했거든요. 아마 9월 말까지 끝날 겁니다. 끝나면 정리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한 시간 걸리면 아마 10월 말 정도에 되면은 2차 판단이 날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남미로 인정할 것인지 안 것인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수가 어차피 인권치료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제주도를 떠나서 아마 육지로 올 것 같고. 그래서 그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주도의 활동은 아마 종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변수는 뭐냐면 만약에 불어받은 숫자가 많아지면 이의신청과 법적으로 법원 가는 것들을 저희가 도와야 되고, 그러면 그 시간이 보통 2, 3년 걸립니다. 그러면 길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확실하지 않은 게, 얼마 전에 법무부 차관이 왔다 갔는데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처음에는 일본 왔을 때 다 인도체를 준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정부에서. 이건 제가 일단 설명해드릴게요. 인도체가 뭔지는. 했는데 워낙 그 이후에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니까 법무사가 뭘 말했냐면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사람들을 떨어뜨리겠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다 주면은 국민들 의견이 그러잖아요. 이 중에 아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흉악금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 주면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거잖아요. 불안하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무조건 준 게 아니고 충분하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딱 걸러내서 충분히 잘 심사를 했다. 그래서 걸러낼 사람 걸러냈다. 이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사람 비율만큼을 떨어뜨리겠다고 한 거예요. 이미 심사가 전에 결정한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걸로 이렇게 전부하고는 저희가 주저리게 하고 있고요. 그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엄청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져가는 거. 심사도 제대로 하고, 가져가는 거. 그런데 요즘 정부는 뭘 하고 있냐면은, MN사람 정부에 대해서 범죄 경력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말레이시아나, 뭐, 사우디나 아니면 저쪽 그리스, 그런 사람들, 전에 기착해서 왔던 나라들 다 해가지고 범죄 경력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용의적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 좋은데 불특정 다수를 전부 다는 불법이거든요. 근데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약 검사하고 있습니다. 소변 검사. 왜냐면 그 나라는 덥기 때문에 까칠하게 해가지고요. 식물이에요. 이게 약간의 마약 성분이 있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금지된다는 식물인 거고, 한 3주, 4주 전에 서울에 있는 MN 출신 유학생이 까트를 하고 여성을 성희롱하고 이렇게 하다가 가족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제주도에 있는 모든 난민 신청자 예민 사람들한테 소변 검사하고 있거든요. 마약 검사하는 거죠. 이것도 불법이에요. 불특정 다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의점이 있으면 부정할 수 있는데 무조건 하는 건 하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또 지나갔습니다. 왜냐면 법무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 국민들이 원한다. 국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지금 불안해하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해소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주저주저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이슈화하더라도 100% 져요. 국민 여론이 오히려 더 이것을 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까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일단 인권이 저성하고 있고 인권 부산 들어갔지만 지금 공론화는 못 시키는 상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여론의 열세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이런 상태겠죠. 그래서 아마 정부는 범죄인 경력 조회하고 마약 검사한 것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막 문제 있는 사람들은 걸려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7월 말쯤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범죄인 경력 조회하고 소변검사 하면서 지금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2차 판단 결과가 나오면 늦어지는 거죠. 어쨌든 정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해서 발표되기보다는 이미 정치적인 판단, 국민 여론을 의식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상태 속에서 지금 난민에 대한 운명이 지금 좌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정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게 대략적인 제주도의 상황입니다. 네, 1부 끝났습니다,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아마 10월 말 정도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몇 명 정도가 불인정될 거냐에 따라서 이 대책위 활동이 얼마나 길어질 거냐 아니면 빨리 해산할 수 있느냐 이 판단이 될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안장 먼저 이론적인 것은 간단히 끝내가겠습니다. 제주도 상황을 하고 그 제주도 상황을 그 상태에서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난민에 대한 것만 이해시키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아 선생님, 노래를 제일 많이 끄덕끄덕거리는데, 난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난민 어떻게 하고, 누가 난민이다? 나라를 기자라는 특별한 이유를 있는데, 이미 신청을 발급할 때 다른 나라에 출연으로 이 나라 그 나라 어떤 나라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명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 명을 더 물어보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잠깐 들어가세요. 본인 생각 난민이 어떤 사람이 난민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자기가 살던 그런 대부분이 기대하는 부분 같이.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마 전문적으로 난민을 별도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난민 하면은 되게 떠오르는 건 뭐냐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베트남 보트 주문. 아니면 우리가 흔히 유니세프라면서 많이 보면은 아프리카의 어떤 기아 난민들 있잖아요. 쭉 나와가지고 좀 하고 이렇게 못 먹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난민하면 뭐예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그냥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이 정도죠. 1000%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난민의 접근 자체가 다 잘못된 접근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동정과 시에 접근하고 이게 마치 환대이고 난민을 조력하는 것에 전용으로 생각하는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설명하고 좀 지른다고 하는데요. 왜냐면요, 난민은 철저히 인권의 문제입니다. 인권 문제하고 국가의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국가가 왜 존재하나요? 국가가 국민보호죠.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필요성이죠. 자국민에 대해서 치안 유지하고 외적으로 보호하고. 그러니까 근대의 국민국가 체계에, 그러니까 1648년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 형성되고 그 이후에 전 세계 질서가 국민국가 체계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주권, 영토, 국민의 이 요소가 생기고 이 안에서 이제 체계 체계가 운영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자기들이 시민권을 부여한 그 국민의 안정과 인권을 보장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국가 내에서는 배타적으로 주권 행사를 하면서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실패한 국가들이 가장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일체된 약체된 국가면서 국가의 통일문이 상실되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참상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나라들은 국가가 오히려 정권의 그 영유를 위해서 자국민을 박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보호하지 않는 국가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럴 때 국민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뭐가 있나요? 탈출이죠, 탈출. 그러니까 나의 인권을, 나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국가가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 국가가 나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때는 우리도 뭐 유신시대를 겪고 광주를 겪고 했지만 오히려 국가가 자기 정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오히려 더 박해하는, 주도적으로 박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내 나라의 보호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불쌍하다, 뭐 못 먹는다, 뭐 이렇게 뭐 가뭄이 와가지고 생활 끓여서 못 먹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철저히 인권적인 개념인 거고요. 철저히 국가의 관계 속에서, 국가와 시민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동정과 시혜의 관점에서 인도주의 측면에서 막 접근할 때는 한계가 발생하고 대안이 안 나와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도와주는 것, 음식 주고 한 끼 잘 먹여주고 지어주는 것, 이 정도를 못 있는 거죠.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하자는 거죠.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국가의 책임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보호 책임이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맨 앞으로 박해를 받았을 때 자기네가 탈출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데, 문제는 모든 박해 상황에서 되느냐,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또 다른 딜레마와 비핵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박해를 받을 때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 박해의 내용을 난민협약에서는 5가지로 인한 박해만을 난민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요즘 말하면 진짜니 가짜니 이런 말 나오고, 경제적인 난민이 아니니 뭐 환경 난민이 딩이 아니니 이런 말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겁니다. 그 난민협약에서 명시한 난민의 개념, 그 다음에 한국의 난민법에서 규정하고 보호하고 인정한 난민의 개념이 이겁니다. 그 박해의 내용이, 첫째는 인종으로 인한 박해만 말합니다. 인종.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나요? 뭐 노반다 사태 같은 거. 네, 옛날 후처 투치가 굉장히 뭐 200만 명 넘는 사상이 있었고, 뭐 유골의 포스포를 다 인종 청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종적인 이유로 인한 박해를 받을 때 난민입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박해입니다. 그 시리아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IS이지만 그래도 그 시아파 순주파 이런 게 있잖아요. 예멘도 상당히 그 종교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부족반의 것도 있지만, 뭐 이란 같은 경우는 기독교나 다른 걸로 규정하면 사형을 받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헌법 말고 그 헌법보다 더 높은 종교법이고 거기에 보면 사형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인정받는 난민 인정받는 헌법으로. 그러니까 그 난민 인정받는 인종 갈등, 종교 갈등, 그다음에 국적입니다. 국적.
이건 뭐 지금 상황이 조금 많이 힘해졌어요. 근데 50년대 그때는 한참 그 세계적 재편되고 막 제3 그 뭐죠? 신흥 국가들 독립하고 식민 독립하는 거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많이 이 부분은 힘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캐나다 퀘벡도 독립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굉장히 뭐 이렇게 지수수결 하지만 얼마 전에 그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금 그렇고 뭐 의외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인종, 종교, 국적, 그다음에 특정 사회당 소속원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 사회의 소수자입니다. 소수자. 대표적인 게 지금은 낭심적 동일국가 아니면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 여성 할배, 강제결혼, 조혼 다 이런 부분들이 그 사회에서의 소수자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 재밌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이거 굉장히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문화적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고 넓게 해석할 수도 좁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 그 재밌는 예가 뭐냐면 한국 사람 중에 한 명이 캐나다 가서 난민 인정받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난민 인정 사회가 뭐냐면 특정 사회당 소속원이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의 며느리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져왔습니다. 그 서양의 문화권에서 볼 때는 며느리라는 지위는 유교의 질서 속에서 시어머니의 뭐예요? 박해를 받는 그 고부간에 갈등하는 이 구조가 시어머니의 권력에 의해서 박해받는 소수자인 거고 그것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부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많이 당했던 분이 캐나다 가서 신청했는데 특정 사회당 소속원으로 해가지고 난민이 됐어요. 가보시려고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정치적 견해입니다.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야 되는데 이 박해의 내용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당 소속원, 그 다음에 정치적 의견 이 5가지로 인한 이유로 박해를 받고 이 박해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나라로부터의 보호받는 걸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보호를 요청한다. 이걸 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했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뭐예요? 그냥 단순히 불쌍하고 뭐 밥 못 먹고 뭐 헐벗고 그냥 뭔가 안 돼 보이는 사람 남이에 가는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철저히 국가와 인권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정부하고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 정부가 난민협회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 난민에 대한 보호 책임을 정당하게 지라는 거예요. MN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지금 손을 놓고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중앙정부가 지금 싸우고 있고 그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 국가가 책임 다하도록 계속 싸우고 그걸 어떻게 그 제도화시키고 예산을 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개인이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거 뭐예요? 아주 불쌍한 사람 돈다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서 뭔가를 시혜적으로 그냥 뭐 재워주고 먹는 거 주고 하는 거가 난민에 대한 환대로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많이 다르다는 거죠. 물론 그것을 뭐 잘못했다고 뭐 매도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이 혼란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아까 말한 회원난민하고 유인난민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난민이 있고요. 집단난민 한마디로 한국은 그런 경우 500명 읽어서 집단난민도 아닙니다. 유럽 같은 거 100만 명 단위, 2만 명 단위 하잖아요. 몇만 명 단위 하잖아요. 그때는 개별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만. 그러니까 뭐냐면 난민 신청할 때 회관 난민 할 때는 개별적인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집단 난민 할 때는 이런 거죠. 지난번에 뭐 이렇게 시리아 사태 났을 때는 시리아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다 받아주는 이런 유럽에서 독일도 다 그랬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 난민은 어떻게 하냐면 개별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죠. 지금 MN이 내전이 터져서 돌아가면 위험합니다. 예배 상황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어렵고 난민이 될까요? 안 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MN이 지금 전쟁 중이고 뭐 IS가 판을 치고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러면 난민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그런데
그럼 네가 왜 지목돼서 네가 박해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개인적인 사유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IS가 판을 치는데 내가 왜 IS로 지목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경찰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IS를 투표하는 것도 군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타겟이 되어서 특정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가 IS로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IS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해방 난민들은 개별 케이스를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하는 거고 집단 난민은 그렇게 못하죠. 발생하는 숫자 자체가 많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그냥 그 나라의 뭐 소속이거나 국적 가지고 있으면 일단 인정해주는 이런 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현지 시즌 난민은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터미널 영화 아시죠? 예,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나라를 나올 때는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에 그 나라가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없어져 이렇게 됐잖아요. 홍세화 선생님도 그런 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파리로 직접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어디에 좀 전민현이었던 거 보고요. 근데 그분이 파리에 가서 그 취업해서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있던 그 활동했던 그 단체가 정부로 그 수사를 받고 다 잡혀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 신청해서 난민을 받았거든요.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나갈 때는 난민이 아니었어요. 난민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뭐 유학 비자든 취업 비자든 해서 나가는데 그 사이에 어떤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난민의 사유가 발생해서 현재 신청한 사람, 이 사람을 현지 신청 난민이라고 하고요. 는 뭐냐면 난민의 상황이 있지만 아까 뭐라 했어요? 난민을 반드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난민 청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은 모두 다 포함되지만 아직 국경을 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을 국내 시장님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유상계이면 이주자가 있고 어사일럼 접근 난민 신청자가 있고 엑사일은 뭐 망명, 그다음에 난민. 아마 많은 분들이 망명하고 난민을 헷갈려 하세요. 비슷하게 보는데 다음 보시면요. 다음이잖아요. 예, 그 다음까지. 예, 이겁니다. 뭐냐면 난민은요. 뭐냐면 유엔에이치 다른 기구 보안 이건 그 UN RWA 그 팔레스타인 보호기구 있잖아요. 거기가 해당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와 동일한 근무지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반인도주의적 범죄나 전쟁범죄 그리고 비정치적인 범죄에 저지른 사람에는 난민이 안 됩니다. 아까 난민 사유가 되더라도 반인륜적인 범죄 또 전범들 비정치적인 범죄에 저지른 사람은 안 되는 거죠. 난민 인정 안 됩니다. 근데 망명은 뭐예요? 됩니다. 예.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저는 아주 대단한 게 그 이란의 팔레비 국왕이 그거죠. 그 후베인이 그 이란 혁명 났을 때 탈출했던 거 기억나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페루 일본인 출신 후지모리 대통령도 예. 그러니까 망명은 전쟁 범죄든 독재자든 그 자기를 받아주는 국가와 협의만 되면은 될 수 있는 거고 난민은 제일 중요한 게 반인도적인 범죄나 전쟁 범죄,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걸 갖고 제일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뭐냐면 난민이 위험하다, IS다, 뭐 테러리스트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하는 게 그런 사람 자체는 난민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좀 좋고요. 예. 또 예, 한국은 뭐 92년 난민협의가 가입되었고요. 그다음에 2001년도에 상임이사고 선출되고 2001년도에 그 기념으로 처음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혀 안 되다가 그 UNHCR 상임이사고 선출되면서 체면상 이렇게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 된 사람이 결국은 못 버티고 지금은 다른 나라로 다시 나갔습니다. 한국도 좀 살겠다 해가지고 쭉 이쪽 2018년도에 됐고 이렇게 지금 되는 상태고요. 이 부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요. 1994년 작년 말까지 32,733명 신청했고요. 그 중에 인정받은 사람이 799명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에. 우리가 미국 욕 많이 하고 살잖아요. 우리 그때는 일단 미국 욕하고 들어가야 그 뭐가 써져 있었으니까 당했는데 그렇게 욕하고 트럼프 욕하지만 그 미국이 어느 정도 난민 받아주겠습니까? 이번에 어느 정도 혹시 찍어보시죠. 네?
몇 명이요? 만 명. 네, 다른 분. 또 문다는 거예요? 틀려주겠고 그런 겁니다. 많을 때 1에 12만 명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12만 명까지 갔다가 그 9일 퇴근하고 2만 명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점점 올라가서 5만 때까지 한 7만, 8만 갔다가 다시 지금 트럼프 때 다시 2만, 3만 또 떨어졌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7만에서 10만 우리가 아무리 좀 과거라지만 그렇게 됐고, 캐나다 같은 경우가 1년에 3만 5천 명. 캐나다는 전체 인구가 3천만 명 되는데 법적으로 더 잘하면 1년에 받게 되면 인구 이후에서 자국 인구의 1% 정도를 매년 그 이민자를 받아들여요. 1%는 30만 명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 중에 10%를 난민으로 대입합니다. 딱 매년 할 때 자기네한테 3만에 3만 5천 명 정도가 항상 이렇게 하는 걸로 코스를 정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1994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인정한 난민 숫자가 799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극한적으로 안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 한국 사회가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너무 엄격하다고 그 이상의 표현을 해야 될 정도로 인정이 아주 않는 걸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인정률이 굉장히 낮고요. 전 세계가 한 37%예요, 난민 인정률이. 우리나라는 6.4% 정도 되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OECD 국가 중에서는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예, 뭐 작년은 9,942명 했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연도별로 쭉 정리하는 거예요. 복잡하긴 하지만, 예, 쭉 보면 점점 많이 늘어나죠. 예. 아까 말했던 이때 난민이 상정할 때가 이때가 323명이었는데 급격히 늘어나요. 급격히 이렇게 1,000명, 1,000명 해나가야 돼. 2,000명, 5,000명, 7,000명, 9,000명. 올해는 15,000명 넘어가요. 이미 지금 숫자가 그 작년 수준 거의 상회하고 있거든요. 넘어가면요. 실사에 보면 그 제일 많은 게 그래도 종교적 갈등하고 그렇죠. 정치적 우리가 민족 이게 제일 많죠. 넘어가시면요. 국적별로는 일단 전 세계 신청 숫자가 파리가 제일 많습니다. 중국하고. 근데 이게 총 숫자인 거고요. 최근의 상황 보면은 이제 그때그때의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되게 어렵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점 사무소에 아마 좀 도시에 하시는 분 좀 참고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도시의 이슈를 어디까지 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상 서울에만 이게 단체가 있다 보니까 지역은 지금 전부 다 무조건상이라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도 보면은 최근 작년에 326명, 죠? 광주가 409명이었고요, 대구가 175명, 제주가 좀 올해는 더 많아졌을 거고요. 네. 외국인 보호소가 화성에 있고 청주에 있고 여수에 있습니다. 네, 청주나 여수는 지금 상당히 접근하기가 굉장히 멀고 하기 때문에 많이 피해 있어요. 좀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교수님이 어디까지 할지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에서라도 조금 더 뭔가 이런 입국 외국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는 아까 화면을 보여주세요. 예, 이게 했는데요. 어쨌든 뭐냐면요, 꺼도 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대학 졸업하고 도시련 들어가서 했지만 그때 마음은 아주 충분했죠. 그래서 병실에 뭐 뿔을 받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그 정신병 말고도 제3세계, 그러니까 저는 우연한 기회에 지금 이렇게 배낭여행을 좀 갔었거든요. 배낭여행 가면서 한국 말고도 제3세계 참 많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있냐면 한국은 어떤 뭐 정신연도 있고 어쨌든 언론의 감시도 있고 어떤 약고도 있고 어쨌든 감시와 견제할 수 있는 게 작동은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제3세계는 너무나 열악한데 이런 기구나 운동화선 적구나 하면서 내가 그럼 한국에서 필요겠다. 왜냐면 남하고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전을 시작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활동가들이 두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병실련 자체가 운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아까도 보셨지만 지역에서의 그 난민만 보더라도 사각지대에 여기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러면서 고민거리 분명히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 또한 이런 거죠.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상 결혼하면 힘들어지고, 그렇죠? 또 이렇게 갈수록 여러 면에서 활동을 지속하기가 힘들어지는 영역도 없잖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서울은 모르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활동가들이 한두 명이라고 많아봤자 그렇잖아요. 주민 상태에서 한 사람이 뭐 몇십 년 동안 주정 차기도 사실상 힘든 상태에서 뭔가 수납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좀 다양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실련 차원에서 다양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있고, 활동가 차원에서도 이 운동의 경험들을 그냥 물론 지역 권력 감시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교실 시작할 때 이런 부분이 있는지도 몰랐는 상태에서 우연하게 알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그래서 좀 나는 그러니까 다양하게 보고 너무 이렇게 경실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 것 같지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건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내 친정이 경실련이고 내가 경실련에서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전히 경실련이 애정이 있고 호감이 있고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지금 회원으로 활동하고 여전히 내가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실련 출신인 내가 나와서 사회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이 뿌리가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이런 것 또한 내가 경실련 운동에 기여하는 것은 확신이 있는 거죠. 실제로 내가 경실련 밖에서 다른 분야에 활동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아세요? 지금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시민사회단체 다 보면요, 그 안에 경실련 출신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무지무지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더 폭넓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앙은 모르지만 지역은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는 영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실련 차원에서 하든 아니면 활동가가 독립을 해서 별도의 어떤 조직을 만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서로 연대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이렇게 뭐랄까 조언보다 좀 강의적 표현을 쓰고 싶긴 한데, 그러면서 눈을 좀 조금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게 경실련은 오히려 더 확장시키고 경실련의 정신을 더 우리 사회에 편만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꼭 경실련에 몸 담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그 출신들이 그 정신과 경실련에서 배웠던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나가서 다른 영역에서 또 기여를 할 때 나는 경실련이 더 우리 사회에 큰 역할을 하는 기부로 바뀌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다양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제가 일찍 끝낸 거는 질문 좀 받고 싶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난민 쪽도 괜찮고, 예, 경실련에 나와서 다른 일을 해본 사람은 그렇고, 예, 여러 면에서 좀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한 두세 개 받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도 실장 예, 공부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선생님께서 제주도 환경에 대해서 정말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저보다 오히려 더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들은 거에 제주 난민이 어떻게 할 것인가 도와주지 말자. 저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8페이지 보시면은 제주 분위기하고 이전에 그래서 이 부분도 거의 다 맞고, 제가 여기서 추가로 봤을 때 뭐냐면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이번에 한 4월에 들어오면서 남자만 들어가고 젊은 친구들만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상으로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또 이게 또 무비자로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도 많이 들어왔어요. 제주도가 지금 제가 피곤 느끼는 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밖에 나가면은 그냥 위하고 색깔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냥 시각이 활발하고 다니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불법체로 전락되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국민불안이 겹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주도에서랑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외국에서도 불법차로 가고 장악한 애들이 또 이제 이국지고 서울로 대북부터 대북중이 이렇게 수모를 파생하는 과정에서 자꾸 적발돼서 뭐 이제 부속적인 뭐 이런 그런 상당한 이런 게 있으면서 서로가 파벌 구성이 돼요. 또 이제 범죄 행위로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고지 피해가 이제 증가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제주도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제주도 자체에 있는 원주민이 이제는 육지에서 우리나라에 내려가면서 주변이 더 되가 있고 또 난민이 이제 시행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주도민들이 그분들한테 눌려가지고 주변이 전부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제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렇게 외국인에 대한 난민의 이런 제도를 이 센터에서 이제 하면서 절대로 중국에서 난민을 이렇게 유입해서 치료를 하면 안 되겠다는 게 진짜 본인이 자꾸 범죄 징계라든지 나중에 여러 가지 사고나 이번에도 해수장에서 한 사람 죽었는데 위에 약이 되고 있는 그런 와전 현상이 예민이 하실 것이다. 여기서 죽었는데 발견된 곳은 반대쪽에서 이게 발견이 되니까 그런 사례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민이 저도 제주도민 한 사람으로서 깜짝 놀라고 불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도와준 그 가치라는 문제라는 게 먹고 살 만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와서 피부로 가는 거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난민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힘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뽑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배제해서 한 게 아니라 방법적인 측면에서 지금 그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돕지 말라는 게 어떤 의미의 도움 주지 말라는 것인지 하고 아마 지금 제주도민들 갖고 있는 불안감도 알아요. 그래서 저도 하는데 일단은 참 이렇게 가짜 뉴스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요. 안타까운 게 아마 제일 많이 듣는 게 왜 남자들만 하냐 비겁하다 오히려 남아서 자기 가족들 보살피고 돌봐야 되는데 왜 도망쳐 왔느냐라고 하는 말들이 가장 지금 예명인들을 혐오하는 말 중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전쟁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례지만 예비군 끌려가야 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SUV 다 차 증발되잖아요. 전쟁하면 누가 제일 큰 피해자입니까? 여성 애기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징집되어서 갈 수 있는 대상자는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예멘 사람들이 남아서 남성들이 가족을 지키지 않고 도망가느냐 하지만 제 큰 문제는 이분들이 예멘에 남아있으면 원치 않는 전쟁에 끌려가서 참전해야 되는 거고 원치 않는 사람들 자기 동료들을 살리켜야 되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좀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한 그런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전혀 아니고 그분들은 반군에게 끌려가서 자기 나라 사람들이나 자기 동료들을 죽여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걸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멘에 대한 편견 아니면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려움 알겠어요.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 하지만 뭐냐면 글쎄 이거 어떻게 설득할지 모르겠어요. 말로 설득이 안 되는데 통계를 보면 실제로 사건 나는 게 없어요. 사건은 없고 순박하고 저는 계속 매일매일 만나니까 매일 만나고 갔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 이게 초반에 가졌던 이거 아시죠? 예멘 시작이 노마드에 시작한 거. 결국은 여성들에 대한 여성들이 갖는 남성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게 시작해서 청원을 시작했고 이게 이제
나머지 많은 초딩들을 아줌마들한테 붙이면서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이게 좀 근거 없이 불려지고 했던 게 많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 제주도에 갖고 있는 그 불안감에서도 100%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그러면 그냥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냥 하겠다면, 어쨌든 제주도 내면 사람들 같이 부딪히면서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더 강화될 수도 있지만, 다른 가능성은 오히려 그런 불안감들이 경험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 국민분들께서 딱 규정을 해버리고, 그럴 거다가 간정을 해버리고 나가는 거가 오히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만 차단한다는 면에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 진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어떤 건지 알겠지만, 이건 이제 한 가지만 더 사적으로 치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무사증 문제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한쪽에서 무사증으로 해야 공항객들이 오고, 제주도가 먹고 살기 좋다는 거고, 또 한쪽에 생태 관광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제주도에 이제 공항객들을 좀 규제를 하고 수를 좀 적정해서 제주도다운 제주도만의 어떤 문화 상품들을 만들어내자. 왜 우리가 중국인들과 싸는 똥을 우리가 채워야 되느냐, 이런 식의 말씀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참 너무 적점이고요. 무사증이 유지돼야 그만한 공항객들이 오고, 그래야 제2공항도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익을 보는 수많은 그 상인들, 경제하는 사람들, 디즈도 있기 때문에 이익이 간 거고, 이쪽은 하지만 저점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무사증이라는 말을 특히 저 같은 외국인이 쉽사리 꺼내기가 힘든 문제예요. 워낙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사증이 있는 동안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대표님, 그 무사증이 아니더라도 이미 이곳 사회가 세계화가 되고 국제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본의 이동이나 공항객들의 이동이나 노동자들의 이동이 굉장히 많고, 그러한,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익들도 있고 있지만 어쩔 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불안정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큰 흐름 속에서 바라보고 그런 그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야 되는데, 마치 그것 하나 때문에 그냥 뭐랄까요, 외국인 전체가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대두되거나 아니면 남이 다 해거나,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더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외국어 다르잖아요. 저도 안 그러면 동명을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무조건적 외국인에 대한 혐오나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참 심각해요. 외국인 혐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됐고, 우리 분야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손봉옥 게임, 손봉옥 게임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지금 집단적으로 하는 손봉옥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 우리나라가 해서 그 집단적으로 외친 게 뭐냐면, 다섯 손가락 해놓고 지금 난민 적어로 외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혐오해도 죄책감이 없어요. 외국인이고. 이게 정리되면 조가정했던 다음에는 아마 외국인 노동자 적어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소수자 적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 적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은 난민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는 제 속에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 개인주의와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침해받지 않으려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성향이 강해진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대표적인 예가 난민뿐만 아니라 지금 젊은이들에게 통일 의식조사를 해도요, 거의 70%가 통일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하키, 옛날 같으면 당연히 단일팀하면 박수치고 우리가 공감했는데, 지금은 개인의 자유의 침해, 이익의 침해를 못 견뎌요. 어떤 거대 명분을 내세워서. 이게 점점 더 심해진 속에서 난민들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우리 안전을 침해하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예가 있냐면요, 이것만 하고 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난민 혐오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보는 게 뭐냐면, 난민 혐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개인주의와 자기 이익의 극대화, 이런 문제가 심하다. 이게 풀려라는 거죠. 그래서 난민 문제가 극복되는 문제 아니거든요. 왜냐면요, 얘가 하나만 나와줄게요.
인천 영종도에 난민 지원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학령기 애들, 학교에 보내는 애들이 13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센터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에다가 애들이 보내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학교장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오라고 받아줬어요. 근데 못 갔어요.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주민들이 난민 애들 오면은 뭐 우리 애들 때릴 수 있다. 막 틀리면 돼요. 험악해진다. 이런 걸로 해서 그 학교들이 너무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학교를 포기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났으면은 난민 형으로 끝났었는데 이게 끝이 아닌 게 뭐냐면요. 그때 주민들도 두 번 왔던 게 뭐냐면 이거 찍혀서 나올 거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종도에 하늘 신도시가 있어요. 아파트 한 있죠. 거기에 수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투자하고 아파트를 샀죠.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난민들 반대하고 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장이 뭔지합니까? 아파트 주민들하고 원주민과 분반시켜달라. 학력 수준이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의 풍토가 이래요. 그러니까 난민만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적 풍토 속에서 난민이 지금 이슈에 대해서 걸린 거고 이 문제 끝나면 그 다음은 장애인 정원 나오는 거예요. 그 양천구에서 지금 무릎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대학가에서 기숙사 치려고 안 되잖아요. 진짜 아파트 지으면 아파트가 떨린다고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 풍만에 있는 개인의 이익이거나 이기적인 개인화적인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고 대표적인 지금의 사례가 난민이기 때문에 나온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난민만 특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한국 사회의 어떤 철학과 가치와 이건 너무 거창하게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되고 우리 갖고 있는 어떤 그 양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들, 피해의식들 이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끊임없이 난민이든 장애인이든 여기 노동자든 이걸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너무 지금 난민에 대해서 그냥 마치 모든 게 몰빵돼서 막 이렇게 비판하거나 아니면 난민 때문에 하거나 그런 식의 것들은 조금은 좀 이렇게 하게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대표님께 드리면서 마치고 싶고요. 제주도 가면요, 저 한번 만나서 술 한잔 사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사고가 일어나면 80년대 제주 도민이 거의 원주민이 있었는데 사건 사고 나면 미친놈의 새끼 하는 게 이런 짓만 했고 지금은 외국인 놈의 새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지금 억울하게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고 말하면 제주도에 외국인들 많아요. 중국인들도 많고 이나인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외국인의 그래 말이니까 그 외국인이 하이브 안 쓰고 오토바이 타고 오잖아요. 인도네시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저 MNO 새끼들 이래요. 야, 모든 제주도 발생하는 것은 무조건 MN 사람들을 가버리는 거예요. 남인들 보고. 그러면서 저 굉장히 억울한 것도 나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분들은 그 제주에서 만나서 술 한잔 하시면서 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대화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이렇게 넓게 봤으면 좋겠다. 그게 어쩌면 경실련의 정신과 운동을 확장시키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은 경실련의 이슈를 확대시키는 것도 있지만 경실련의 정신과 활동과 경험을 가진 운동가들이 우리 사회 발전에 더 분화해 나가는 것 또한 경실련의 정신과 우리의 시민 정신을 확대시키는 것이라면서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